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숫자 하나가 내 월급과 집값, 심지어 나라 경제 분위기까지 휘두르는 것 같네? 하고요. 요즘 그 숫자가 바로 1500입니다. 여러분도 기사 제목에서 수도 없이 보셨죠? 환율 1500원 위협, 1500원 방어 총력, 1500원 넘기면 위험 구간. 이런 표현들이 이어지다 보니 마치 1500이라는 숫자에 어떤 경고등이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1470원일 때랑 1520원일 때가 그렇게까지 다르냐? 왜 하필 1500원 근처만 되면 시장이 예민하게 흔들리는 걸까 하는 의문이죠. 오늘은 이 궁금증을 조금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환율이 왜 이렇게 위쪽으로만 기울어진 느낌을 주는지,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정말로 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 생각입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들리는 숫자 얘기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을 좀 더 선명하게 정리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가볍게 짚어보죠. 2025년 11월 기준으로 원 달러 환율은 대략 1,460원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2024년 초만 해도 1,310원대 정도였던 걸 떠올려 보면 꽤 가파르게 올라온 셈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이후로는 환율이 좀처럼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한때 1,480원에 가까운 지점을 찍으면서 시장이 이러다 1,500원 선도 금방 보이는 것 아니냐 하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죠. 일부 전문가는 곧 진정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또 다른 쪽에서는 충분히 1,5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같은 숫자를 두고 해석이 이렇게 갈리는 걸 보면 그만큼 민감한 지점에 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필 1,500원일까요? 1,430원이나 1,560원이 아니라요. 이건 현재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겪었던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진짜 벼랑 끝이라는 표현을 들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대체로 두 장면이 떠오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환율을 보면 1997년에는 1,900원에서 2,000원 부근까지 치솟았고 2008년에는 1,570원에서 1,600원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1,500원 위쪽에서 위기가 폭발했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에게 1,500원은 단순한 숫자라기보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구간에 근접했다라는 심리적 경계선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물가, 기업, 부동산, 국가 신용 등 여러 영역에서 연쇄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1,499원일 때는 안전하고 1,502원일 때는 바로 위기가 터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경험이 만들어 놓은 기억의 기준선 때문에 1,500원 근처만 가도 시장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율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은 무엇일까요? 1,500원이라는 선을 향해 계속 끌어당기는 배경에는 어떤 변화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까요? 우선 환율이라는 건 원래 하루에도 수차례 오르내리는 숫자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내려가기도 하고 악재가 터지면 갑자기 치솟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움직임은 과거와 조금 다릅니다. 위아래로 출렁이는 흔들림이 아니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힘이 쌓이는 인상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과 최근 몇 년간의 정책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냥 요즘 달러가 강해서 그래요 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비교적 환율 관리를 잘하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면 그걸 원화로 바꾸어 인건비, 투자비,
연구개발비 등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안정되는 구조였으니까요.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며 환율이 떨어지고 경기가 꺾이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다시 오르는 식의 일반적인 패턴이 꽤 오랜 기간 반복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한국은 위기가 와도 기본적으로 환율 방어를 잘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믿음이 원화에 대한 신뢰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2022년입니다. 미국이 급등한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도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미국만큼의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자연스럽다고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은 상태가 고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죠. 처음엔 다들 잠깐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여겼습니다. 몇 분기 정도 지나면 금리 차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3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미국이 한국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폭도 약 2%포인트에서 조금 넘는 수준으로 꽤 크게 벌어진 상태고요. 이쯤 되자 사람들의 머릿속 기준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된 것 아닐까? 라는 인식이 퍼지는 거죠. 돈은 원래 이자가 더 많이 붙는 곳을 찾아 흘러갑니다. 같은 위험이라면 한 푼이라도 더 줘야 매력이 생기니까요. 한국 기준금리가 2%대 중반인데 미국 기준금리가 4%대 중후반이라면 100만 원을 1년 맡겼을 때 한국에서는 26,000원 안팎, 미국에서는 44,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10억 원이면 그 차이가 수천만 원대로 벌어지죠. 이 상황이 한두 해에 그치지 않고 3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수출 기업, 연기금, 개인 투자자 모두 굳이 원화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빠르게 원화로 바꿔서 국내 공장, 인건비 투자에 썼습니다. 어차피 한국 금리가 더 높으니 남는 자금은 원화로 들고 있는 편이 이득이었죠. 지금은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달러를 그대로 들고 미국 국채나 미국 회사채에 투자하면 한국보다 이자를 더 받습니다. 나중에 미국 공장 증설이나 해외 인수합병에도 그 달러를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기업 재무팀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와 환율 리스크까지 떠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초대형 투자자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전체 자산의 절반 남짓을 해외에 나눠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보험료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달러로 바꾸어 해외 주식과 채권을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이 꾸준히 늘고 해외 ETF에 투자하는 비중도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서서히 확산된 거죠. 이렇게 모두가 조금씩 원화를 줄이고 달러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 실제로 원화 가치는 점점 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장은 결국 많은 사람의 행동이 쌓인 결과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환율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상 가장 길고 큰 수준의 금리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약 2.5% 안팎, 미국은 4.6에서 4.8%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2.1%포인트 정도 미국이 더 높은 셈이죠. 과거에도 금리가 잠깐씩 거꾸로 된 적은 있었습니다. 1999년에는 약 2.4%포인트 차이가 20개월 정도, 2005년에는 1%포인트 남짓한 차이가 24개월 정도 지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모두에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P포인트가 넘는 격차가 3년이 훌쩍 넘도록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요인은 시중에 풀린 돈의 양입니다. M2라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예금, 적금, 단기 금융상품 등으로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의 돈을 모두 합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미국의 M2는 대략 3.2% 정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약 21% 넘게 늘어났습니다. 단순 비교로 위 7배 가까이 더 빨리 불어난 셈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희소할수록 값이 올라가고 넘쳐날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화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 경제 규모에 비해 돈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그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 대기업들의 행동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 상당 부분을 원화로 바꾸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임금, 소재비, 시설 투자비 등 국내 지출이 많았으니까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라 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대표 기업들도 그 요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주요 분야에서 미국 현지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공장과 설비를 짓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훨씬 많아진 거죠. 여기에 앞서 이야기한 금리 차까지 겹치니 달러를 팔아 원화로 바꾸는 유인이 더 줄어듭니다. 달러로 들고 있으면서도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원화 비중을 크게 늘릴 이유가 없는 거죠. 공급망을 중국, 동남아, 인도 등 여러 지역으로 나누는 과정에서도 달러는 여전히 기본 통화 역할을 합니다. 현지 통화는 환율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단 달러로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각 나라 돈으로 바꾸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기대 심리입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이 마음속으로 환율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달러를 바로 파는 대신 조금 더 들고 있으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1,460원인데 곧 1,520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바꾸는 건 손해라고 느끼게 되죠.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굳이 서둘러 팔지 않는 것과 같은 심리입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당장 필요한 만큼만 원화로 바꾸고 나머지 달러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환율이 더 오를 경우 생기는 환차익까지 함께 노리는 전략을 씁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과 공적 자금의 해외 투자 확대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십 년간 연금 지급을 계속해야 하는 기관이라 모든 돈을 한국 안에만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분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었고 향후 보험료율 인상까지 감안하면 매달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이 꾸준히 달러를 사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자동으로 반복되는 수요라는 점에서 환율에 지속적인 위쪽 압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외환 보유액 운용의 제약입니다. 한국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환율을 단기간에 눌러버릴 수 있을까요? 보유 중인 달러를 시장에 대거 풀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죠. 문제는 그렇게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는 속도입니다. 과거처럼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입하면 나중에 쓸 비상식량을 깎아먹게 됩니다. 게다가 주요국,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가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약세로 만들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개입하면 환율을 조작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처럼 조용히, 크게 개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매일 장부를 들고 와 어느 정도 달러를 풀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나라 살림에 대한 걱정입니다.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나라 재정이 괜찮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의문이 커질수록 정부가 빌리는 장기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위험을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세졌다는 뜻이죠.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팔아 나가면 그 과정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기 때문에 환율을 위로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힘이 됩니다. 8번째는 주변 나라 통화와의 동조입니다. 일본 엔화가 크게 약해질 때 한국 원화도 함께 약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나라가 비슷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쟁 관계라서 그렇죠. 2025년 들어 달러, 엔 환율이 140엔대에서 150엔 중반대까지 뛰어오르면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자 한국 기업들은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때 환율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원화가 같이 약해지면 수출 가격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그만큼 국내 물가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상황이 혼란스러워 보일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조금 줄여놓자라는 선택을 더 자주 합니다. 운전자가 자주 바뀌는 버스에 오래 타고 있고 싶지 않은 마음과 비슷합니다. 목적지는 같더라도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환율을 1,500원 쪽으로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1,500원을 돌파했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은 물가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힘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달러로 가격이 매겨진 모든 수입품의 원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니까요. 석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거의 전량 밖에서 사옵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원유를 들여오는 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뛰게 됩니다. 주유소 기름값, 경유 등유 가격이 순서대로 따라오르는 구조죠. 겨울철 난방에 쓰는 액화 천연가스 가격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작년 겨울 난방비 청구서가 10만 원대였던 가구가 다음 겨울에는 11만에서 12만 원씩 나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밀, 옥수수, 콩 같은 곡물 가격이 오르면 빵, 라면, 과자, 음료 등 식품 전반의 가격이 오르고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면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도 서서히 위로 움직입니다. 의류 원단, 전자부품, 공장 설비 등 대부분의 중간재가 어느 정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 환율이 한번 크게 튀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 가격에 조금씩 파문이 번져 나갑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를 때 소비자 물가는 대략 0.5에서 0.7% 정도 추가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미 2%대 물가에 얹히면 체감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죠. 기업 입장에서도 환율 1,500원은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출 기업이 이익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원화로 계산한 매출은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요즘 대기업들은 해외 공장 비중이 크고 핵심 장비와 재료 상당수를 달러로 사와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원가도 같이 불어나는 구조라 예전처럼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취약한 곳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쪽입니다. 이들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율이 오르면 원가부터 확 뛰지만 납품 단가를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환율이 10원만 올라가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0원 정도만 올라가도 연간 손익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일부 연구에서는 환율이 1% 오를 때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3%포인트 안팎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은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결과도 내놓습니다. 충격이 아래로 갈수록 더 세게 전해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환율은 종목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 올랐는데 그 사이 환율이 10% 올라버리면 달러로 다시 바꿔볼 때 수익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5%만 오르고 환율이 10% 오르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득을 본 것 같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손실이 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환율이 더 뛸 조짐이 보이면 지금이라도 줄이자라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과거 위기 때를 보면 환율이 급등하던 시기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내려앉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보여주는 역사의 흔적이죠. 부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 기업, 가게가 빌린 빚 중에는 달러로 된 채무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0억 달의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3조 원을 갚으면 되지만 1,500원이 되면 15조 원이 필요합니다. 환율이 15% 안팎 오른 것뿐인데 원화 기준 부담은 2조 원이나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대외 부채가 수천억 달러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이 100원씩 움직일 때마다 장부상 부담이 수십조 원 단위로 출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심리입니다. 1,500원은 숫자 그 자체보다도 위기의 상징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더 큰 공포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우리도 예전에 위기를 겪은 나라들처럼 되는 것 아니냐? 달러를 조금이라도 더 사둬야 하는 것 아닐까? 금이라도 사서 놔야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안전자산을 향한 수요가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예금, 금 해외 자산 등의 돈이 몰리면 또다시 원화가 약해지고 환율이 오르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쪽을 바라보며 움직일수록 그 움직임이 실제가 되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작동하는 셈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꾸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거창한 해답이라기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있으면 변동성을 견디는 힘이 훨씬 커지죠. 예를 들어 배당을 꾸준히 주는 우량주,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 콜 ETF 같은 상품들은 당장 환율 방향을 맞추진 못하더라도 시장이 흔들릴 때도 일정 수준의 현금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에 강한 자산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달러 자산처럼 위기 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자산을 포트폴리오 한켠에 담아두면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자산의 손실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중요한 건 숫자 자체를 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환율이 1,480원이 될지 1,520원이 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크게 흔들려도 내가 완전히 휘청이지 않을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일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도 최소한의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는 것이죠. 결국 환율 1,500원 공포를 이기는 힘은 뉴스 속 숫자를 보는 안목과 동시에 내 자산 구조를 점검하는 작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변동성을 단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무 구조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 숫자는 위기 신호를 넘어 준비하라는 경고음이자 기회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